어,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베트남 노동법의 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베트남에 초기 투자 진출하시는 경우에, 베트남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한국과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죠. 특히 이제 노동법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뭐 제조업종, 제조업종은 뭐 많은 생산 인력들을 고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장 문제되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뭐 서비스 법인인 경우에도, 베트남 어쨌든 스태프분들을 또 고용하시고 몇 분이라도 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적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초기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베트남 노동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베트남 현행 노동법 관련해서 그래도 최소한 좀 이해하시고 아셨으면 하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근로계약, 임금, 휴식휴가, 근로관계 종료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목차는 이제 노동법, 베트남 노동법의 편제 순서에 따라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용자 측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종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한번 차례대로 보시죠. 근로계약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베트남에서는요,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합니다. 타임 유형을 근로기간에 따라 구별을 하는데요. 크게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그래서 영어로는 indefinite term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그래서 definite term을 가진 근로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냐, 있냐, 이런 형태로 나뉘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에 그러면 뭐 5년, 7년, 10년 이런 근로기간도 가능하냐? 그렇진 않고요.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최대 3년, 36개월 내로 정한 근로계약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특별히 이제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투자자분께서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시고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할 때 대부분은 근로기간에 밑에서 살펴볼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체결하시고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 좀 몇 가지 그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베트남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근로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정했다. 근데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면 종료가 됐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관한 뭐 갱신계약이든지 해야 할 것인데, 사측도 있고 근로자 측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계속 그냥 묵시적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그냥 사용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미처결이 됐다. 30일 이내에 만료가 됐음에도 그러면 바로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이냐면 이해갱신, 그러니까 그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1년에서 만료됐고 그다음에 1회 갱신이죠. 그럼 1년 또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2년이 됐고 근데 2회 갱신 그러니까 또 체결해서 이제 3년이 도래하는 그 시점에 2회 갱신 시점부터는 어 아무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에서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1년,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년 만료 시에 이 근로자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업무 성과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근로기간 만료됐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자동갱신, 그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에는
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무기한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을 종료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대부분 1년을 많이 체결하시기 때문에 이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이 사유들은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좀 운영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습 근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또 베트남 근로자들 채용하고 할 때 보통 사전에 많이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습 근로 계약은 이 근로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셔도 되고요. 수습 근로 계약 이제 프로베이션 컨트랙트로 별도로 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로 계약에 수습 근로 계약과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근로 계약 형태로 체결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습근로 계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여기 표 기재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 수준에 따라서 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최소 수습 기간은 6일 이내에서 180 이내로 제한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임원급이 아니면 이제 뭐 보통 사무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학 이상의 직위 요 레벨 수준의 보통 프로베이션 텀은 60일 이내로 보통 2달 정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수습 계약은 이제 1회에 하나입니다. 1회에 하나고, 그러면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한급여, 원래 제한하고자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제한급여의 최소 85%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수가 제한급여지 최저 임금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급여 최소 85%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최저임금은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근로계약의 경우에 보통 이제 예전에는 서큘러 시행 규칙에 이 양식이 표준 서식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표준 서식이 많이 활용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별점 말미에 그 서식은 이제 참고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시적 보직 변경 관련된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이제 보직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디스크립션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노이 오피스인데 그 법인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도 제조 공장이 있고 근데 다만 하노이는 이제 사무실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하노이 사무소에서 이제 그 행정직원으로 그 포지션으로 일단 그 근로자를 뽑았다. 그래서 뽑았는데 문제는 호치민 그 제조법인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현장 인력들이 생산 인력들이 너무 부족해서 심지어 이 하노이의 행정 직원까지도 사무직까지도 그 인력 투입이 돼야 되는 뭐 상황이다. 그런 경우를 예정했을 때 그런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베트남 호치민 이 생산법인으로 좀 보직을 변경해서 근무를 시켜야 될 상황이 있는데 과연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 일단 이 조항은 여기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 있으면 그 동의 합의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노동법의 이 조건들은 근로자와 동의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 사유나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 뭔가 되게 그 바이어가 긴급하게 인가공 업체면 바이어가 되게 긴급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오더를 그래서 빨리 생산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러한 사유에 한해서 일시적 보직 변경의 기간은 1년 동안 누적해서 60 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시적 보직 변경 사유에 관해서 노동법에서도 이렇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규칙에서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보직 변경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보직 변경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한 업무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직의 임금이 과거 보직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초 30영업일은 과거 보직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소 과거 보직 급여의 85%를 보장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조건들이 많고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이제 그 보직과 관련된 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디스크립션, 상세 그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제너럴하게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너럴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결국에는 그거에 맞지 않는 또 다른 보직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너럴하게 규정해서 이게 보직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적어도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게 이러한 제한 사유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직무와 관련된 근로계약서의 그 기술에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기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 이슈인데요. 특별히 특히 이제 서비스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 제조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혹시 뭐 사내하도급인데, 이게 혹시 근로자 파견으로 오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를 보면은, 근로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노동법에서 이렇게 3당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을 하고 있는 이 파견 사업자가 있고요. 그 파견 사업자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 파견 사업자의 근로자인 파견 근로자가 있고, 다만 이 파견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뭔가 제3자의 작업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당사자는 파견 근로 사용자, 그러니까 파견 사업자와 파견 근로계약, 파견 관련된 서비스 계약을 맺고, 내 작업 현장에 너네 근로자를 좀 파견해줘라는 형태로 하는 이제 파견 근로 사용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파견 근로자는 기본적으로는 파견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파견 사업자의 근로자이지 사용자의 파견 근로 사용자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파견 근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근로 제공을 파견 근로 사용자의 작업 현장에서 이제 근로를 제공하다 보니까 파견 근로 사용자는 또 업무 지휘나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정의 적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이 파견 근로 사용자, 이 파견 근로자, 그래서 사용자가 이 근로자, 본인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나 명령을 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근로자 파견이냐 아니면 근로자 파견이 아닌 그냥 일반 사내 하도급이냐의 기준을 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한 것들은 이제 보시면 다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파견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조차도 일정한 업종에 한해서 파견이 가능하고요. 파견 사업을 근로자 파견 사업을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준수해야 되고 정부에 역시 이 파견 근로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은 초과할 수 없고요. 파견 근로 사용자와 파견 사업자 간의 파견 계약, 서비스 계약을 맺는데 이때 그 내용 중에 근로자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이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자 간의 근로 계약보다 더 여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과연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인지, 파견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내하도급인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매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 파견 근로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휘나 명령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관계가 없느냐. 실질적인 업무 지휘 명령 하고 있으면 근로자 파견 사업. 실질적인 지휘 업무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이제 요구하는 뭐 관리 감독도 그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간접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내 하도급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특히 이제 제조법인인 경우에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인데, 한국 투자법인이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베트남 근로자도 고용을 하지만 한국 근로자를 이제 본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주재원 형태로 파견하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허가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근로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k permit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허가증을 반드시 사전에 취득하셔야 되고, 취득하신 다음에 보통 여기서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증이라는 비자를 3년 정도 맥스로 하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노동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임시거주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 부분도. 따라서, 주재원분들, 베트남으로 파견되고자 하시는 주재원분들은 반드시 이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허가증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짱법인의 일부 임원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베트남도 매년 최저임금이 한 차례 정도는 인상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두 차례 이상 인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 지역, 1지역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격지로 갈수록 4지역까지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 지역은 이 500만 동 정도, 이제 496만 동에서 거의 하나로는 25만 원 정도 월 최저임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베트남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냥 값싼 노동력, 특히 이제 임가공업체나 이런 생산 인력의 노동비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베트남을 진출하실 때, 베트남 최저임금이나 임금 수준도 항상 조금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숙고하신 다음에 베트남에 투자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및 야근 수당이고요. 당연히 베트남도 이제 초과 근무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요. 일주일, 여기는 아직도 주 6일제이기 때문에 48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했을 때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로 간주가 되고요. 초과 근무인 경우에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초과 근무 시간도 일, 월, 연 단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은 4시간. 그러니까 초과 근무로 4시간 초과할 수 없고, 월로는 40시간, 연으로는 초과 근무가 20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300시간까지 이 경우에도 300시간까지만 이제 초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초과 근무나 야근했을 때 수당은 그 기준에 따라 평일, 주일, 국경일, 유급휴가일,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요율로 150%에서 300%까지. 또 야간 근무는 이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인데요. 이 경우에 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30%를 추가하고, 근데 야간 근무를 하는데 심지어 초과 근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된 금액에 다시 20%가 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기본적인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식 휴가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근무 시간 중에 이제 베트남도 당연히 휴식이나 주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경조휴가, 무급휴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은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1년 근무했을 때 12일 정도 연차휴가가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궁금증이, 그럼 1년 미만인 근무자인 경우에 6개월 근무하고 있거나 3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월에 비례해서 하루씩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밖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3일은 연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10개월 근무했다 그럼 10일 뭐 연체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휴일도 이제 총 연으로는 11일 정도 공휴일이 있는데 어, 한국보다는 상당히 적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경조휴가는 이제 유급휴가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이제 무급휴가로 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사용자 간 합의하에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관계의 종료. 사실은 이제 사용자분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근로계약 부분과 근로계약 종료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뭐 일반적인 경우 외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기간 중이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뭔가 업무 성과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종료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근로계약 중인데 종료를 할 수 있는 베트남 법상으로의 그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한 경우가. 하나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 여기 처음 말씀드릴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사용자의 징계 회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일방 해지 보시면 그 해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이 한정적 열거로 되어 있고요. 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간에 이제 그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 근로기간이 뭐 정함이 없냐, 아니면 뭐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데 36개월, 12개월에서 36개월이냐, 또는 12개월 미만인지에 따라 예고기간에 좀 차등이 있고요. 어쨌든 사유에는 반드시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사유들이 특별히 뭐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별히 원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1번 빼고는. 제가 아까 보통 그 사용자분들이 해지하고 싶어요 하실 때, 그러니까 중단하고 싶어요. 근로자의 관계 중단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유는 대부분은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근데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거는 다 해당 사항이 없고 1번만 일단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사용자가 미리 정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가 반복해서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이 평가 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와 미리 있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업무 평가가 저조해요, 해지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평가 기준이 사실상 대부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에 뭔가 업무 평가가 미달해서 해지하는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염두에 있으신 혹시 사용자 있으시다면 무조건 법인 설립 초반 때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내부 기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런 해지 예고 기간을 통해서 근로자를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해지 사유는 있지만 해지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뭐 둘 다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위법 해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로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해 드린 것 같이 근로자의 일방해지는 사용자의 일방해지는 해지 사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음에 반해서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는 해지 사유가 법에서 딱히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는 가능하고 다만 해지 예고 기간은 사용자의 해지 예고 기간과 동일하게 준수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근로계약 기간 만료 중에 중단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용자가 두 번째 이제 고려사항은 사용자의 징계 해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노동법에서 징계 조치의 유형으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견책,
두 번째, 최대 6개월간 임금 인상 연기, 세 번째, 강등, 네 번째가 해고입니다. 그래서 징계 조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 해고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법에서 특별하게 징계 해고 사유를 법에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견책부터 강등까지는 노동규칙에서 사유를 규정하면 되고 딱히 사유에 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징계 해고는 이 사유에 한정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노동규칙에서 징계 해고 사유를 규정할 때도 이 규정이 그대로 원용이 돼야 합니다. 이거를 더 추가해서 뭔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노동법에 위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유에 한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유를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해고로는 뭔가 아까 보통 말씀하시는 뭐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요. 뭐, 근로자가 계속 출퇴근 시간을 늦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아요. 내부 인터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만으로는 물론 그런 사유가 근로자의 뭔가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에는 대부분 포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해고 사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그 수단은 사용자 근로계약 일방 해지인데 그 경우에도 이제 직무 퍼포먼스가 부족한 경우.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도 기준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고 이제 해고 사유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징계 조치 절차가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하고 관련자들 다 참석해야 하고 또 회의로 작성해서 비로소 이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징계 해고뿐만 아니고 모든 징계 조치에 이제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로계약 종료하는 게 되게 베트남은 어렵고 경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반에 근로계약 이제 1년 단위로 체결하시는 부분 언급할 때도 그 근로계약 기간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좀 부족한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만기가 이제 뭐 연장되면서 무기한의 자동 이제 전환됐을 때는 또 그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근로기간이 무기한의 그 자동 전환되기 전에 항상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 규칙은요, 10인 이상의 근로자, 10인 미만이어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다만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하셔야 되고,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관할 노동국에 등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또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별첨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많이 활용하신 부분 이제 별점으로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상이고요. 역시 이제 퀘스천 앤 애서 부분인데,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제 노무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한국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의들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어느 정도 다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근로자 A가 있는데, 1년 확정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한 번 갱신이 됐고, 이제 두 번 갱신까지 돼서, 이제 총 토탈 기간으로는 3년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요, 평가 수준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근로기간이 만료됐을 때, 1년 근로계약이니까 종료하려고 합니다. 만료를 이유로 종료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신 사안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확정기한부는 2회 갱신 시부터는 무조건 그 무기한으로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년 단위로는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체결하지만 이미 2회 갱신 시부터는 이미 무기한으로 사실상은 전환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하실 수는 없고 꼭 중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계약, 사용자의 근로계약 일방 해지나 징계 해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돼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뭐 이 부분도 아까 징계 해고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사용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업무 분위기도 너무 해치고 동료들이 너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징계 해고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사유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대부분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해고, 베트남에서의 징계 해고 사유는 굉장히 중한 한정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질의하시는 대부분의 사유들은 그 경우에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질의가 오시면 대부분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만 징계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징계해고가 일단은 법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낮은 뭐 징계 조치 유형 있죠. 뭐 임금 인상 연기나 강등으로 일단은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징계 조치 사유가 훨씬 더 넓으니까 그렇게 좀 포섭을 해보시고 그런 기간에 다시 재입안한 경우에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의 근로자 일방 해지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업무 평가 관련된 기준이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어, 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사후에 뭔가 조치를 하시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거를 미리 아신 다음에 미리 마련해 두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도급 뭐 근로자 파견 사업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인가공과 관련된 위탁자, 수탁자, 이 인가공 계약서의 검토와 관련된 조항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인가공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제조 공장에서 인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내 하도급인 거죠. 사내 하도급의 유형인데, 일부 조항에서 위탁자가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컨트롤 하시기 위해서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해서 위탁자의 취업 규칙 등 노동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근로자 파견업에서 중요한 파견업이냐 아니면 그냥 사내 하도급이냐의 구분 기준에 있어서 이 사용 근로자의 그, 그, 그 외부 근로자에 대한 뭐 업무 지휘나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취업 규칙이 준수되도록 그 외부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부과하는 조항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이거는 사내하도급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도급의 근로자 파견으로 해석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은 좀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파견 사업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위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아니고 수탁자에 대해서만 또는 현장 뭐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 대해서만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조금 수정하거나 하는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정도인데, 약간 배참 노동법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강의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 주소나 뭐 연락처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